구약 성경 끝났어요. 구약 성경 끝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 중간기 시대는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 시대를 기억해야 되고 자, 헬라 시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91페이지 딱 한 페이지만 있는데 자, 6세기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했었죠. 땅덩이가 이렇게 넓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땅덩이가 넓고 자, 지도 보시면 방금 올라온 나라 보십시오. 스파르타와 아테네, 그리스 지역. 저기는 이제 서방 지역이죠. 서방 지역이니까 아직 페르시아의 영향을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있고 저기는 그리스 문화권이고 자, 그런데 페르시아 영토 안에 사르디스, 에페수스, 밀레투스라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서쪽 끝이죠. 페르시아 지역 안에서도 서쪽 끝에 있는데 저게 이제 성경에 보면 사르디스는 4대 교회 아시죠? 4대. 에페수스는 이제 에베소, 밀레투스는 밀레도 뭐 그렇게 됩니다. 저기서 이제 저기 되게 다 큰 도시들이에요. 큰 도시들. 절대 페르시아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일 정도로 되게 교통이 이어지고 되게 큰 도시, 큰 해양 도시였습니다. 저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되게 부자 동네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지역이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그리스어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어디예요? 땅은 동양인데 페르시아 영토인데 페르시아에다가 조공도 바치고 그런데 이들의 머리, 문화 이런 것들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건설을 했었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세웠기 때문에 저 동네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 문화권이었습니다. 근데 저기가 이제 딱 바다 건너가야 그리스니까 저기를 이제 페르시아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항상 이제 화약고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늘 이제 페르시아한테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마침 이제 저기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페르시아 국제도로 보이죠. 이제 저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파병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 군사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페르시아가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진압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 밀레도와 사대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앞에 맞은편에 보이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나라에다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때 좀 도와달라.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스파르타는 거절을 했는데 아테네는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군사도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 반란에 누가 엮여 있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속성은 뭐냐면은 끝없는 팽창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이 나라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그냥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100원을 벌면 1000원을 벌고 싶고 1000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동방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소원은 저기 서쪽 지역까지 다 먹는 거였습니다. 서쪽 지역까지 다 먹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됐죠. 그러면서 반란을 도와줬던 그리스 사람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전쟁이 이 이오니아 지방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아마 이제 이 전투가 다리오 왕 때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마라톤 전투가 벌어졌는데 490년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톤 전투 여러분 지금 화면에 그림에도 보듯이
이 그리스 사람권과 그 동방 사람, 페르시아 사람 두 군사가 지금 섞여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서방과 동방에 전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최초로 대규모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마라톤 전투 490년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제 저 사건에 누가 이겼냐? 저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면 페르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몇십만 명, 20만 명, 30만 명 막 동원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제 마라톤 전투만 하더라도 몇십만 명 그렇게 동원하지는 않았고, 뭐 2만 명, 3만 명, 거의 이제 뭐 2배 이상이 되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마라톤 쪽으로 쳐들어갔고, 거기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1만 명의 전사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의 2배, 3배 되는 이제 규모였는데, 이때 그리스 쪽에서 이기게 됩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랐던지, 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병사 한 명을 본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43.8km? 48점 몇 킬로? 43점 몇 킬로죠, 그죠? 이 거리를 달려가서 아테네의 승리를 외치면서 죽었다고 해요. 너무 이제 쉬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라톤 경기의 시작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이제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전쟁이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방도 알고 그리스도 알고 있었고 페르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 모두 이제 다음 전투를 준비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페르시아는 그 정권이 바뀝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42.195km. 유식하시군요. 상식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42.195km. 그죠? 거의 이제 43km 가까이 좀 되는 42.195km를 달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쉬지 않고 달려가면 죽을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이 누구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그런데 이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에 일어나는데, 이 10년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준비합니다. 군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쪽에는 뭘 준비하냐면 기술을 준비해요. 배를 새롭게 건조합니다. 그래서 배의 앞은 아주 딱딱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몸은 날렵하게 만들어서 스피드를 높여서 언제든지 들어박아서 배를 충돌을 통해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단단하고 빠른 배들을 많이 갤리선이라고 많이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해놓고 이제 서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초반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막 물량 공세를 통해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입니까? 아무튼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전투 보듯이 그 스파르타의 왕도, 레오니다스 왕도 이제 전사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초반에는 승리를 하고 아테네까지 입성을 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막 도망가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긴 줄 알았는데 한 방을 숨기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협곡으로 유인을 해서, 살라미스 협곡으로 유인해서, 거기에서 협곡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해안선을 유도해서 거기서 이제 갤리선을 동원을 해가지고 배들을 이제 난파시켜가지고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헤겔의 역사 철학을 보면 한 명의 군주 아래 결집된 동방의 전제 군주 체제, 반대편에는 규모는 작았지만 자유로운 개성이 넘치는 독립국가들, 바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죠. 전투 대용으로 맞섰다. 역사상 정신의 힘이 물질의 양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이 이토록 그토록 명백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어마어마한 물량, 20만 명 이랬는데 거의 1대 10의 싸움이었지만 그리스가 기술력으로, 정신의 힘으로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익사해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실패를 하고 아하수에로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물론 이제 페르시아가 워낙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방에서 서방으로 촛대가 넘어간 사건이라고, 살라미스 해전, 페르시아 전쟁을 이제 동방에서 서방으로 그 모든 주도권이 넘어간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 중심의 제국주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헛똑똑해.
지들끼리 싸우고 이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제 전리품을 나누고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 아테네가 횡령 사건도 있고 막 그러면서 지들끼리 내전을 벌입니다. 30년 그리스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가 내전을 통해서 힘이 서로 약화돼요. 그 약화된 상태에서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빌립보 2세가 테베의 왕자 시절에 테베의 인질로 사로잡혀 갔다가 거기서 테베의 팔랑크스, 그러니까 이제 전투 보병 기술을 배우고 막 고슴도치처럼 그거랑 동방의 기병술, 이거 두 개를 이제 혼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전술로 약해져 있었던 그리스 전 지역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주전 337년에 그리스를 정복시켜서 자기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리고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얕뻗죠. 전 뭐 20대 청년이 뭘 알까? 그러면서 또 막 그리스 사람들이 막 도시국가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알렉산더가 야, 니들은 역시 말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다 초토화시키고 다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욕심이 이게 시작이죠. 그리스 연합군을 꾸립니다. 마케도니아가 출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를 다 굴복시켜 놓고 그리스의 병사들을 다 차출시켜가지고 그리스 연합군을 꾸립니다. 그리스 연합군을 꾸려서 페르시아가 예전에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를 침략했던 걸 빌미로 이제 페르시아에게 복수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동방 원정을 떠나니 주전 334년부터 323년까지의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세웠는데, 특별히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습니다. 알렉산더의 도시, 이런 뜻이죠. 저기에는 당대의 최대의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건설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학문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 철학에 심취했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방과 서방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헬레니즘으로 통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 거 정복한 곳은 반드시 자기의 장수들 중에, 군사들 중에 한 사람들과 막 결혼시켰고, 장수들은 동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막 뿌렸어요. 그러면서 그리스어로 이 세계를 통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초로 세계화를 이룩한 사람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세계를 만드는 게 바로 알렉산더가 했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지역에서 발굴된 이 그리스 시대 당시, 알렉산더 시대 당시에 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그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시대 당시에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인도 지역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굴은 서양 사람인데 몸은 불교식인 동서양이 혼합된 그런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알렉산더의 업적이죠. 전체 아까 봤던 그 전체 지역이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권으로 묶이게 된 겁니다. 동서양이 하나가 돼버렸죠. 헬레니즘으로. 근데 이게 정말 큰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양립할 수 없는,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레니즘은 철저하게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인간의 쾌락을 사랑했고, 혹은 반대로 금욕주의적이었거나.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 철학은 근본적으로 되게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육체, 인간의 본능,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게 신격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헬레니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레니즘에서 그리스에서 나온 게 그리스 체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 동상들을 보면은 다 뻘거벗고 나오잖아요. 인간의 근육질 뭐 이런 거. 왜 뻘거벗고 나오냐면 인간의 몸을 사랑하고 인간의 본연의 본능 이런 것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다신교적이었고 범신론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헤브라이즘은 창조론, 그러니까 이원론적이지 않고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통치자는 하나였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윤리적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세계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들이 되게 태폐적이고 되게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사랑하는 철학이 바로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이제 인간은 윤리적이었고, 인간은 도덕적이고, 인간은 절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었고, 이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은 온 세계, 그때 당시 세계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나중에 로마가 세계를 집어삼켰지만은 그리스 문화가 다시 로마를 삼킬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똑같이 헬레니즘이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헬레니즘에 빠지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헬레니즘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헤브라이즘에 또 매력을 느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 신학과 유대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교육과 관련해서, 가치관, 세계관과 관련해서, 철학과 관련해서 양대 산맥이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유대인과 그리스인 이 두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었어요. 교육 파트와 금융 파트, 이 두 개가 이 두 민족의 전문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뽑을 때도 그리스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가 하면은 또 유대 신학자들도 되게, 유대 철학자들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네로 황제의 와이프가 유대교에 심취한 여자였잖아요. 그럴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50만 명이나, 로마 시대 때 50만 명이나 될 정도로, 통계가 그 정도 나올 정도로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관이 이제 대충돌을 일으킬 그런 불행의 씨앗을 알렉산더가 뿌리게 된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엄청난 헬레니즘의 핍박 때문에 기록된 책이나 본문들이 또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